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가장 위험했던 때가 언제냐? 여러 번 있었지만 1945년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기쁜 이런 이제 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참으로 위험했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정부보다 악한 정부가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이 폐막하라고 갑자기 설물처럼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건국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이제 제도를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체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이 나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반면에 북한을 보게 되면은 그때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 소련 독재자의 꼭두각시로 김일성이라고 하는 소련 대위가 선택을 됨으로써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끔찍한 제도 하에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리더가 누구이냐,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어디에 있는가? 리 아야코카라고 하는 크라이슬러 회장님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분의 책에 본 제목이 바로 진정한 리더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제를 나누어 보는데 여러분, 리더십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 이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리더십을 오늘 두 가지의 이 근거에 의해서 한번 나눠보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 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리더십을 한번 우리가 정의를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 노자라고 하는 분이 그 난세의 리더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하급의 리더. 하급의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리더가 있답니다. 제도 자체가 독재적이고 성향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이제 리더를 사람들이 따르면서도 미워하게 되죠. 이런 리더는 제일 하급. 그 다음에 리더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리더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공포 정치를 통하여 따르게 하는 이런 이제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리더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리더가 있대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우리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좋은 리더 위에 최상의 리더, 최고의 리더는 그 노자는 도덕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존재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리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스템과 제도가 잘 돌아가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성과를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 왕의 이름도 대통령의 이름도 누군지 잘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가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최고의 리더는 다음과 같은 이런 이제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훌륭한 리더와 함께 과업을 완수한 사람들은 그의 기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아무도 그 리더가 자기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성 있게 그리고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리더, 이런 리더가 노자가 보기에는 최고의 리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고 하는 이 저가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가 경영학 교과서에서 항상 모범적인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를 운영하는 바로 CEO에게 이게 있었던 거죠. 자, 이 회사의 시스템은, 자,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직원들을, 오히려 고객들보다 더, 섬기고, 고객들의 어떤 그런 그 편의보다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우스 웨스트의 골든 룰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누가 갑자기 이 발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의 급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발권을 적시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길 때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그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제 이 골든 룰입니다. 그래서 자, 고객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자율권을 준 겁니다. 위에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율권을 통해서 직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1970년도에 이 그 유류 파동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바로 턴어라운드 정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하늘에 비행기를 높이 떠 있을 수 있게 할까? 비행기는 떠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 겁니다. 10분으로 줄이고 다시 10분 뒤에는 이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전 직원이 일치된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이게 가능한데 이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973년부터 2019년도까지 미국에서 항상 항공업계 1위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기록을 가진 회사가 바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요, 이직률은 최저, 업계 최저, 그리고 노조 만족도, 노동 만족도는 최상, 이런 결과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직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룰 수 있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사람이 바로 허버 켈러라고 하는 CEO였어요. 그래서 이 허버 켈러가 이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대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신문사에다가 이 광고료로 지불을 하고 이 신문사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허브, 당신은 우리의 보스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여서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이나 방향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역량 있게 자신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리더였던 거죠. 노자가 말하는 도덕경의 최상의 리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원하는 리더가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필요보다는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걸 몸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리더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리더는 바로 이 남을 섬기는 사랑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자, 이순신 장군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기록으로 보면 23전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3전 23성이라고 하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가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전투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부하와 백성에 대한
깊은 섬김과 신뢰가 바로 그와 같은 전과를 이루게 되는 이런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죠. 이순신 장군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장계에 기록을 합니다. 장계라는 것은 조정에 올리는 전투 보고서와 같은 것인데 여기에 노예들의 이름, 종의 이름도 적어줍니다. 어느 집의 종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라에다가 그 기록을 다 올려주고 부상당한 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순신 장군께서 다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한 이런 그 병사들은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은 챙겨준다라고 이런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는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직함을 받아가지고 임진왜란때 임하게 되었는데, 자, 임진왜란의 그 삼도수군 통제사, 우리가 한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떠도는 말이 뭐였냐면, 자, 이런 전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는 거다 하고 백성들이 피난 보따리를 사서 이순신 장군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들은 이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섬에다가 텃밭을 갖출 수 있도록,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배려도 해주게 되고, 또 이 병영에서 이들의 농작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백성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온주당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개인 집무실입니다. 이런 집무실에서 문을 개방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높은 병사로부터 낮은 병사, 그리고 심지어 피라논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상황을 이순신 장군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에 12척으로서 133척을 무찌른 그 해전에서 그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해류의 그 흐름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그런 지형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 바로 이와 같은 리더. 그러므로 이 누구나 이순신 장군 앞에서는 언로가 뚫려 있었던 거죠. 자,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이 133척을 12척으로서 대파를 시키고 임진왜란의 전쟁에 종막을 울리는 이런 이제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이 명랑대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이 리더십은 바로 전투 이전의 신뢰 리더십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 심지어 그 병사의 가족들,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조차 자기가 섬기고 헌신하며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해군사에서 길이 남는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 첫 번째. 자, 구성원의 필요를 항상 파악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양떼와 소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돌아봐야 되고 자기가 이끌어야 될 바로 백성들이자 자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항상 마음을 두며, 자, 양의 틀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될 정도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는 단순히 마음이 좋고, 그리고 그 리더는 단지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고 해서 좋은 리더가 아닌다는 겁니다. 자, 마음은 넓게 가지되 세세하게 그 백성들의 마음, 그 공동체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참 이제 마케팅 시장에 여러 이제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월마트라든가 또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이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데와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서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코스트코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자, 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 시네갈.
짐 시네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경영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의 철학은, 경영 철학은, 자, 직원 우대 정책이 결국 기업의 최고 수익성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철학을 통해서 회사의 그 임금비는 다른 회사의 2배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월마트가 시급이 10달러에서 17달러 정도 될 때 이 코스트코는 2배를 줬어요. 20달러에서 27달러 정도의 이런 이제 책정을 통해서 직원들을 더 우대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에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이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정 비용을 높이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권회사에서 여러 가지 지표적으로 불리하고 그리고 회사 자체의 경쟁이 없어진다 하고 이사들이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 정책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우대를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격적인 임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규 직원에 이르기까지 타 회사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이런 월급을 받도록 했고, 반대적으로 자신과 그리고 임원들은 다른 회사 대비 10분의 1의 임금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을 만들었는데, 자, 이 시급은 2배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을 아르바이트 하러 온 그 단기 직원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서 직원의 88%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원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는데, 먼저 업계 최소 수준의 최저 수준의 이직률. 자, 5%.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월마트를 보면 압니다. 월마트 1년 이직률은 95%에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그 해에 다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코스트코는 이직률이 5%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붙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직원들이 만족을 하게 되니까 고객 수비와 서비스와 생산성이 증가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코스트코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 시내에 월마트나 그 다음에 킨마트나 이런 이제 외국계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코스트코만 오히려 확장해서 지금 2군데죠. 복촌동에 하나 있고 또 저기 그쪽에 혁신도시 하나 있고 오히려 확장을 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이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양떼와 소떼들의 형편을 살리는 CEO 한 사람이 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자, 보십시오. 혼란기에 리더는 안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난세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나라를 세우면서 미국을 이 벤치마킹했습니다. 미국은 3C라고 하는 3대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 두 번째가 공화적 체제를 통한 이런 정치 시스템. 세 번째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요 세 가지 시스템을 미국 건국 이념입니다. 자, 미국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미국에 살아왔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 기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로 방향을 정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 게 한미 상호 방호 협동 조약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4개의 기틀로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갔던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못 사는 이 연소득이 67달러.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도 못하던 나라에서 지금은 전 세계 GDP가 거의 35,000달러를 넘는 이런 이제 나라로 발전하게 된 거는 그 사상적인 배경이 이 방향성이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소두에 말했던 크라이슬러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원래 그 제너럴 모터스 GM의 회장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크라이슬러가 그때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이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어떤 위기냐? 3대 위기였는데 회사가 그때 당시 유류 파동이 있었거든요. 이 오일 쇼크로 말미암아 기름값이 한참 치솟을 때 이 크라이슬러에서 내놓는 이 자동차는 기름 덩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퍼먹는 그 자동차를 누가 사가겠어요? 그래서 이 78년도 한 해 적자만 1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적자투성이인 회사. 두 번째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 저하가 따르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비난을 돌리는 내부 무질서가, 이게 회사 분위기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오일 쇼크가 1970년도에 일어난 오일 쇼크가 8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대의 위기 속에서 크라이슬러는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어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그가 취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연봉 1달러였습니다. 연봉 1달러. 연봉 1달러는 한 해 1,5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이 연봉 1달러 선언을 통해서 먼저 이 대표와 임원들이 살을 깎고 그리고 여기에 동참을 해줄 것을 솔선수범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여기에 화답을 한 게 노조였습니다. 노조. 노조가 자동차 노조는 강성이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노조의 이 크라이슬러 노조들이 이 연봉 1달러 선에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연봉을 올리지 않고 그럼 우리도 함께 회사를 살리는데 노력을 해봅시다 하고 이 방향성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자, 미국은 개인의 회사의 파산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미국에 세워진 이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가 이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백악관을 찾아가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죠. 정부에서 우리에게 15억 달러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 15억 달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싼 겁니다. 하고 이 대통령을 이제 설득을 시켰는데, 자, 만약에 크라이슬러가 문을 닫고 파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이 여러 가지 고용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무려 27억 달러에 이른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7억 달러를 손해보겠습니까? 아니면 15억 달러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싼 쪽을 택했죠. 그래서 15억 달러를 이제 대출 보증을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투명한 의사소통 제도를 만들어서 이 회사 내에 누구라도 회장에게 핫라인을 통해서 이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이 업계 최초로는 직접 자동차 회사 광고에 나가서 출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우수성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불어일으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기름 퍼먹는 이런 이제 자동차는 이제 내려놓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K카 시리즈와 그리고 미니밴. 자동차와 화물차를 결합해서 나온 최초의 미니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를 살리기 시작했는데, 자, 7년 만에 그 15억 달러라고 하는 대출빚을 다 갚게 되는 이런 이제 이 회사로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984년도에는 24억 달러가 넘는 최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경영계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리 아야코카, 크라이슬러를 위기에서 구한 CEO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를 같이 다 함께 나누었던 조직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회사 위기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성과를 이뤄낸 회사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서 회복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방향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 방향이 바로 그 조직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조직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교재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교재의 최고의 리드가 되는 4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원리. 첫 번째,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리더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리더는 그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이 허버 켈러라고 하는 그 CEO가 대표적인 예로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구성원을 진심으로 돌아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트코의 짐 시네가레 회장이 다른 회사만큼 줘도 돼요. 다른 회사만큼 줘도 되고 다른 회사가 하는 만큼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서서 직원들을 우선으로 챙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신뢰성으로서 리더십을 이끌어갈 때 사람들은 이 회사를
내 회사로 여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이 명확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방향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AI 시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항상 미국의 경제 성장과 고용률은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꺾인 게 언제냐? 2023년. 2023년도에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률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챗GPT가 나온 해입니다. 챗GPT가 AI로서 나오면서 이제 고용률은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성장률은 높아가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역대 최저의 고용률, 지금 취업을 못해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이 나락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권한을 적절히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모든 병사들에게 모든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권한을 분산했어요. 그 적절한 권한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위임된 이 병사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올라오므로 말미암아 함께 머리를 맞대는 집단 지성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운주당 정치인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조직에 그리고 우리 CBMC에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리더는요, 나를 잘 되게 하는 것보다 남을 잘 되게 할 때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이야기한 도덕경의 원리이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리더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정말 섬기고 헌신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리더가 된다면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이런 이제 사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